괜찮다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꼈는데도 누군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각보다 타인의 확인이 먼저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 이상한 일이다. 내 감정은 내 것인데 그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왜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 내가 슬프면 슬픈 것이고 내가 기쁘면 기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 앞에서 머뭇거린다. 이게 정말 슬픔인지 이게 진짜 기쁨인지 확신이 없다. 누군가 그래, 그건 슬픈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제야 마음 놓고 슬퍼진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다는 것이 지옥이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지옥. 그는 불이 아니라 시선을 지옥이라 불렀다.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지옥이라고 했다. 처음 이 문장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지옥이라니.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타인의 평가는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장은 그저 철학자의 극단적인 수사처럼 들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단어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옥이 무엇인가?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인가? 아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 나무를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반복. 끝이 있을 것 같으면서 끝이 없는 상태.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것은 왜 지옥인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을 받으면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진다. 칭찬을 들으면 더 큰 칭찬이 필요해진다.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해진다.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이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욕구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어디를 향하는가이다. 생각해보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일까? 막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있다. 유독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크게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하루가 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 웃으면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면 불안해지는 사람.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부모일 수 있다. 연인일 수 있다. 친구일 수 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이미 연락이 끊긴 옛 지인일 수도 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시선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은 불편하다. 우리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사실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선을 조금 돌려보자.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우리는 종종 착각한다.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나일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기준일까?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내 일을 보고 잘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 잘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잘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이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 그 사람이 경험해온 것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잘했다는 판단이 나온다. 나는 그 기준을 통과한 것이다.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을 통과했을 뿐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 일을 보고 별로다 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 별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판단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과 나의 어떤 부분이 맞닿은 지점에 대한 평가다.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접점을 평가한 것이다. 다시 과거로 시선을 돌려보자. 처음 인정받고 싶었던 순간으로 우리는 언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일 것이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본다.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웃는다. 부모가 찡그리면 아이는 불안해한다. 아이에게 부모의 표정은 세상 그 자체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 아이는 혼자 살 수 없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부모의 기분은 곧 아이의 안전과 연결된다. 그래서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표정을 읽는다.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 한다.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이것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문제는 이 본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는 자란다. 더 이상 부모의 보살핌 없이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다. 타인의 표정을 읽는 습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 타인의 인정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려는 욕구. 이것들은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 어린아이인 것인지도 모른다. 몸은 자랐지만 마음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부모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아이. 다만 그 대상이 부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선생님, 친구, 연인, 직장 상사, 사회 전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아이가 부모의 표정을 살피는 것은 이해가 된다. 아이에게 부모는 전부다. 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모의 인정은 아이에게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어른은 다르다. 어른은 특정한 누군가 없이도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는 대체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스스로의 확신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낀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시선만이 나를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다. 감정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겨보자. 왜 우리는 특정한 사람의 인정에 매이는 것일까?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는 왜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개 우리에게 결핍을 남긴 사람이다.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 조건부로만 인정해주었던 사람, 인정해주다가 갑자기 거두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더욱 매이게 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왜 더 인정받고 싶어지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지는 것이 맞다. 그 사람 대신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마음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한 경험은 미완결의 감정을 남긴다. 끝나지 않은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증. 그 미완결은 마음에 걸려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완결하고 싶어한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 미완결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매인다.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모, 떠나간 연인, 인색했던 상사,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한다. 이미 충분히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듣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매달린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안의 편견, 자기 안의 상처, 자기 안의 기대, 그런 것들이 시선을 왜곡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걷어내고 상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다. 자기 불안으로 바쁜 사람은 상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자기 기배를 투사하느라 상대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에게 나를 볼 여유가 있었을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인정에 인색했던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다.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색했던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다. 조건부로만 인정해 주었던 사람은 자기 기대를 투사한 것이다.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나에게서 찾으려 한 것이다. 내가 그 기대에 맞으면 인정하고 맞지 않으면 거두었다. 그것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대에 대한 점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인지 알게 된다. 타인의 평가는 그 타인에 대해서 말해줄 뿐, 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훌륭하다고 평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훌륭하다는 뜻이다. 누군가 나를 부족하다고 평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부족하다는 뜻이다. 나의 가치는 거기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자신을 세운다.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타인이 좋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타인이 나쁘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아니, 계속 무너진다. 그래서 계속 다시 지어야 한다. 끝없이. 사르트르가 지옥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반복.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인정을 받아도 금세 불안해지고 다시 인정을 구해야 하는 상태. 끝이 없다. 시선을 다시 현재로 가져와 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계산한다. 행동 하나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 혼자 있을 때조차 누군가에게 보여주듯 행동할 때가 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은 배려이고 예의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칠 때다. 타인의 시선이 나의 존재를 규정할 때,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지옥에 들어선다.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 아니다. 출구가 없는 곳이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면 출구가 없어진다. 내가 나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으로만 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 눈은 결코 나를 비추지 않는다. 그 눈은 그 타인의 기준, 그 타인의 기대, 그 타인의 상처를 비출 뿐이다.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자.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다. 이 문장이 다르게 들리는가? 처음에는 공감의 문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묘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들리는가?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 괜찮아진다는 것은 내 감정의 열쇠를 타인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내가 모른다는 뜻이다. 그것을 알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가장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상실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권한을 잃어버린 상태,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태, 나를 알기 위해 타인이 필요한 상태. 이것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타인의 평가에 매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시작했다. 아이였을 때 부모의 표정을 살피며 시작했다.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특정한 사람의 인정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질문해보는 것. 이 인식 자체가 하나의 시작이다. 사르트르는 지옥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지옥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지옥 밖에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완전히 갇힌 사람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도 모른다. 갇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미 어딘가에 틈이 있다는 뜻이다. 칭찬을 들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던 적이 있다. 누군가 인정해 주었는데 오히려 불편했던 적이 있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기쁘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 순간 우리는 혼란스럽다.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 걸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타인의 인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인정이 아니라는 신호. 더 깊은 어딘가에 다른 갈증이 있다는 신호. 그 갈증은 무엇일까?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타임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라.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으로만 나를 봐왔기 때문에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방법을 모른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왔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 역설에 대한 답은 없다. 적어도 깔끔한 답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실마리는 있다. 그것은 질문이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인다. 그 사람의 시선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던 마음에 금이 간 그 사람의 평가를 나의 가치로 동일시하던 구조가 흔들린다. 아주 조금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 지옥 안에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여전히 매여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사람의 인정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뜻이다. 다만 이제 우리는 안다. 그것이 지옥의 구조라는 것을,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나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눈에 비친 것은 나의 어떤 단면이고 그 단면조차 그 타인의 기준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알미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는다. 매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것이다. 인정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할 것이다.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알은 씨앗과 같다. 당장 꽃이 피지 않아도 땅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 질문이 마음에 심어지면 언젠가는 싹이 튼다. 그 사람의 시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 사르트르는 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지옥 밖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옥 안에 완전히 갇힌 사람은 그것이 지옥인 줄 모른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이미 그 밖을 본다는 뜻이다. 타임의 평가에 목매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그 구조에서 한 발 물러서 본다는 뜻이다. 그 한 발이 전부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그 질문. 인정받고 싶었던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자체가 일을 한다. 질문이 마음에 머무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그 흔들림을 느껴보자. 불편할 수 있다. 익숙했던 것이 흔들리면 불안하다. 그러나 그 불안 속에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볼 가능성. 타임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볼 가능성.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질문이 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길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다는 것이 지옥이다. 이 문장은 경고가 아니다. 폰계가 아니다.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에 대한 인식. 우리가 빠져있는 반복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식은 변화의 첫 걸음이다. 아직 우리는 그 지옥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진다. 아주 조금이라도. 그 조금이 시작이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특정한 사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늘 거기 있었다.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 물처럼 흘러온 것이었다. 물은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다.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다. 우리의 어떤 태도들도 그렇게 흘러왔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오늘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기로 했어. 이렇게 결심한 적은 없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선택한 것은 돌아볼 수 있다.
언제, 왜, 어떻게 선택했는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은 것은 돌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배경처럼 존재한다.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다.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고르는 방식이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말을 고른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며 단어를 선택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말을 고른다. 상대방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위해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 표현을 쓰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계산이 먼저 돌아간다.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그래서 말이 늦어진다. 머릿속에서 여러 번 검열을 거친다. 적당히 부드러운 표현, 적당히 겸손한 어조, 적당히 동의하는 뉘앙스. 원래 하려던 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무난한 말만 남는다. 말을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하다. 대화가 아니라 시험을 본 것 같다.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다. 의견이 있는데 삼킨다. 동의하지 않는데 고개를 끄덕인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비슷하다.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기 때문이다. 반박하면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다. 다른 의견을 내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다. 진심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 그래서 침묵한다. 침묵은 안전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침묵에는 대가가 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쌓인다. 마음 한구석에, 몸 어딘가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이면 무거워진다. 나중에는 왜 무거운지도 모른 채 무거움만 느낀다. 침묵의 대가다. 시선을 돌려보자. 나에게서 상대에게로. 침묵하게 만드는 상대가 있다. 유독 그 사람 앞에서만 말이 줄어드는 상대. 평소에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만 조심스러워지는 상대.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쯤 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무엇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까? 그 사람이 특별히 무서운 사람인 것일까? 권력이 있는 사람인 것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별다른 권력도 없고 특별히 무섭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나의 패턴일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 사람의 말투가, 표정이, 분위기가 예전에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반응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일 수 있다. 먼저 양보하는 습관이 있다. 의견이 갈릴 때 먼저 물러난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먼저 양보한다.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말을 자주 한다. 배려라고 생각한다.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양보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오래 남기도 한다. 괜찮다고 했으면서 괜찮지 않은 마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으면서 서운한 마음. 이 불일치가 쌓인다. 양보는 때로 회피다. 갈등을 피하기 위한 회피.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피하기 위한 회피. 나를 내세웠을 때 벌어질 일들을 피하기 위한 회피. 내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표현인 경우가 있다. 거절하지 못하는 패턴이 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어렵다. 싫어도 매라고 말한다. 할 수 없어도 해볼게요 라고 말한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것 같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받아들인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안 돼요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거절했을 때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운 것이다. 상대방의 실망, 상대방의 불쾌함, 상대방의 평가.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을 내어준다. 친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표현이다. 이 모든 것들. 말을 고르는 방식,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먼저 양보하는 습관, 거절하지 못하는 패턴. 이것들은 흔히 성격이라고 불린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성격이야. 나는 갈등을 싫어해. 나는 남의 부탁을 잘 거절 못해. 이렇게 말하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들린다.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들린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타고난 것일까? 아기는 거절할 줄 안다. 싫으면 운다. 원하지 않으면 밀어낸다. 아기에게는 눈치라는 것이 없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표현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바뀐다. 울면 안 된다고 배운다. 싫어도 참아야 한다고 배운다.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게 된다.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지 알게 된다. 어떻게 하면 혼나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조절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회화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감정만 표현하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조절이 아니라 과잉 조절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억누르는 것.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에 종속되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면 문제가 시작된다. 감정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겨보자. 왜 어떤 사람은 과잉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한 것일까? 여기에는 하나의 구조가 있다. 그것은 나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린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안정감은 있다.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더 의존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므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 한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이다. 나의 정의를 타인에게 맡긴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타인의 평가를 기다리는 태도는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타인의 눈에 맡긴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위탁한 것이다. 이 위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어릴 때 시작되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아이의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해주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한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이 믿음이 내면에 자리 잡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 자신을 비판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조건부로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사랑해줄게. 저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달된다.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과 태도로 전달된다. 아이는 민감하게 알아챈다. 조건부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불안정해진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괜찮은 존재다. 이 조건이 내면에 새겨진다. 그래서 늘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 한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타인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 시선을 다시 현재로 가져와 보자. 어른이 된 지금도 그 패턴은 남아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부모의 표정을 살피던 것이 이제는 상사의 표정을, 동료의 표정을, 친구의 표정을, 연인의 표정을 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메커니즘은 같다. 어딘가에서 조건부 사랑을 학습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 한다. 문제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 한다. 확인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이 반복의 구조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온 태도. 그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조건부 사랑을 준 부모도 대부분 자신의 상처가 있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조건부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사랑한 것이다.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 있다. 그들의 한계 안에서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진 사람도 잘못이 없다. 그것은 적응이었다. 생존 방식이었다. 당시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 살아남은 것이다. 탓할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다. 그런데 그 의견이 상대방과 다를 것 같다. 이 순간 몸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진전이 올라온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진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된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말할지 말지 않을지. 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말할지. 직접적으로 할지 돌려서 할지 아니면 그냥 동의하는 척 넘어갈지. 이 모든 과정이 1, 2초 만에 일어난다. 너무 빨라서 의식하지 못한다. 그냥 자동으로 작동한다. 마치 프로그램처럼. 이것이 반복이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패턴.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 한 번 한 번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서 삶의 형태를 만든다. 이 패턴은 특정 관계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똑같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편안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유독 긴장된다. 어떤 관계에서는 자연스럽고 어떤 관계에서는 계속 신경이 쓰인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때로는 그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직장 상사, 중요한 클라이언트, 성적을 주는 교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현실적 이유 없이도 긴장되는 사람이 있다. 권력 관계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유독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진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과거의 무언가를, 내 안에 있는 오래된 패턴을. 그 사람의 말투가, 표정이, 태도가 예전의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누군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한다. 반응은 자동으로 나온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내가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 나 때문이었을까? 이 질문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누구 탓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구조를 인식하게 한다. 만약 그것이 순전히 그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괜찮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그 사람이 없어도 비슷한 유형의 바른 사람 앞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가? 한 관계가 끝나면 끝인가? 아니면 다른 관계에서 같은 것이 반복되는가? 만약 같은 패턴이 여러 관계에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특정 상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패턴이다. 상대가 바뀌어도 패턴은 남는다. 상대는 촉발 요인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패턴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감정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기자.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비슷한 유형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하나의 설명이 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린다. 익숙한 것은 편안하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도 익숙하면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한 것은 통제 가능하다는 느낌을 준다. 낯선 것보다는 덜 불안하다. 그래서 어린 시절 특정 역학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역학의 관계에 끌린다. 의식적으로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익숙한 패턴으로 향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것을 경험한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느낄 수 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운이 아니다. 그것은 패턴이다. 내 안에서 작동하는 패턴. 무의식적으로 특정 유형의 관계를 선택하고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패턴. 시선을 잠시 밖으로 돌려보자. 나에게서 관계 자체로. 관계에는 역학이 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역학이 형성된다. 한쪽이 주도하고 한쪽이 따르기도 하고 동등하게 주고받기도 한다.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의존하기도 한다. 다양한 역학이 있다. 그 역학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작아지면 상대는 커진다. 내가 양보하면 상대는 받아들인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면 상대는 계속 요구한다. 이것이 역학이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관계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나에게 강압적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나에게 요구만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짜인 것이 아니다. 관계의 역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식하면 관점이 바뀐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우리 둘이 만든 역학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역학에 나도 기여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내가 작아지는 것도 상대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는 나의 반응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내 탓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은 또 다른 함정이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것이 인식의 목적이다. 다시 그 패턴들로 돌아가 보자. 말을 고르는 방식,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먼저 양보하는 습관, 거절하지 못하는 패턴. 이것들은 성격이 아니었다. 타고난 것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어딘가에서 학습된 태도였다. 특정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 발달시킨 전략이었다. 당시에는 필요했다. 그것을 통해 살아남았다.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도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부모의 표정을 살필 필요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핀다. 더 이상 혼날 위험이 없는데도 거절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낀다. 오래된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패턴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인식해야 바뀔 수 있다.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지금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리면 작은 틈이 생긴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그 틈에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평소처럼 자동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 늘 하던 대로 침묵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말해볼 수도 있다.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한 번 알아차린다고 패턴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수천 번 반복된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알아차려도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횟수가 늘어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아주 조금씩. 시선을 다시 안으로 돌려보자. 자신의 패턴을 인식한다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이다. 외면하고 싶을 수 있다. 원래 내가 그래 라고 하고 넘어가고 싶을 수 있다. 그것이 더 쉽다. 그러나 외면해도 패턴은 사라지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작동한다. 그리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인식은 첫걸음이다. 보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 보인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으면 바꿀 수조차 없다. 다시 그 질문.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내가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 나 때문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기여하고 있다. 그 사람의 특성도 있고 나의 패턴도 있다. 서로 맞물려서 그 역학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 자체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의 일부. 자동으로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넘어가지 않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것.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 멈춤이, 그 돌아봄이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한다. 타인의 시선에 매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타인의 눈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문제는 매임의 정도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는 것과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는 것은 다르다. 고려하면서 자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종속되면 자기 중심이 없어진다. 타인의 눈에 따라 흔들린다. 나를 타인에게 맡긴 상태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패턴들. 말을 고르고, 침묵하고, 양보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과도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 된다. 조금씩, 조금씩.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바로 이 지점이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것이 지옥인 이유는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보이지 않는다.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나는 사라진다. 거기에 남는 것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진 가면이다. 그 가면이 나라고
착각하게 된다. 진짜 나는 그 가면 뒤에서 숨막혀 한다. 그래서 지옥이다. 빠져나올 수 없어서 지옥인 것이 아니다. 나를 잃어버려서 지옥이다. 자기 자신에게서 추방당해서 지옥이다. 그러나 인식이 있으면 다르다. 패턴을 인식하면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내가 형성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바꿀 수도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알미 자유의 시작이다. 당장 패턴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늘 이랬다고 해서 늘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암이 틈을 만든다. 반복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내일도 같은 패턴이 작동할 수 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엔다.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자동 반응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배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다르다. 같은 패턴이 작동해도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겪는 것은 다르다. 완전히 매몰되어 겪는 것과 한 발 떨어져 보면서 겪는 것은 다르다. 그 거리가, 그 틈이 고요의 시작이다. 오래된 물길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르려 한다. 그러나 물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씩 방향을 틀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 조금만 틀어도 도착하는 곳이 달라진다. 우리의 패턴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바꾸려 하면 좌절한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조금만 틀어도 된다. 한 번 더 알아차리면 된다. 한 번 더 멈추어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새 다른 곳에 도착해 있다. 타인의 시선에 매인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태도였다. 선택이 아니라 태도.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 흐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 그 흐름을 인식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디서 왔는지 어렴풋이 이해했다. 왜 반복되는지 구조를 보았다. 이제 그 흐름 위에 서 있다. 여전히 흘러가고 있지만 이제는 보면서 흘러간다. 그것이 다르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보는 눈이 생겼다. 그 눈으로 자신을 본다. 아직 서툴지만 타인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그것이 시작이다. 고요하게, 천천히. 시작이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타인의 시선에 매이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었다. 나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었다. 소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인간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특성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이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거울이 없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아주 오래전 인간에게는 거울이 없었다. 자신의 얼굴을 볼 방법이 없었다. 고인물에 비친 희미한 상이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일그러졌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자신을 확인했을까?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였다.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눈빛, 상대방의 태도. 그것을 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짐작했다. 상대방이 미소 지으면 나는 받아들여지는 존재였다. 상대방이 얼굴을 찡그리면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였다. 타인은 거울이었다. 물리적인 거울이 없던 시대에 타인의 반응이 유일한 거울이었다. 인간은 그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찾았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무리를 이루어 살아야 했다.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다. 혼자서는 맹수를 막을 수 없었고 혼자서는 먹이를 구하기 어려웠다. 무리에 속해 있어야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은 생존 신호였다.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면 안전했다. 타인이 나를 거부하면 위험했다. 타인의 표정을 읽는 것은 생존 기술이었다. 그 기술이 좋은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었다. 수만 년에 걸쳐 그 기술은 인간의 본능 속에 새겨졌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해도 죽지 않는다. 한 무리에서 쫓겨나도 다른 무리를 찾을 수 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본능은 변하지 않았다. 수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 몇 세대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타인의 거부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한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가슴이 철렁한다. 무리해서 소외되면 불안해진다. 이성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반응한다. 시선을 조금 넓혀보자. 개인에게서 사회로.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가 커지면서 사회가 되었다. 사회는 규칙을 만들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칙이 생기면서 평가가 생겼다.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나쁜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보상과 처벌로 이어졌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익을 얻었다.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자원, 더 높은 지위. 나쁜 평가를 받으면 손해를 입었다. 배제, 차별, 추방. 평가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는 더욱 중요해졌다. 원시 시대에는 무리의 수용 여부가 생존을 좌우했다면, 사회에서는 평가가 삶의 질을 좌우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평가가 중요해질수록 사람들은 평가를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했다. 삶이 평가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것이 뒤집힌 것이다. 원래 평가는 삶을 위한 것이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으려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평가를 위한 것이 되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삶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 전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작동한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된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회 전체가 평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감정에서 구조로 시선을 옮겨보자. 타인의 평가에 매이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조이기도 하다. 사회가 평가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한 개인이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는다.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사회에서는 지위와 재산으로 평가받는다. 온라인에서는 좋아요와 팔로워로 평가받는다. 어디를 가도 평가가 있다. 평가에서 벗어날 공간이 없다. 이 구조 안에서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평가가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에서 평가를 무시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좋은 기회를 얻고, 좋은 기회를 얻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구조에서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개인의 내면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구조가 그대로인 한 개인은 계속 그 안에서 휘둘린다. 그러나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구조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볼까? 내가 왜 이렇게 인정에 목마를까? 자신을 탓하게 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관점이 달라진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이해한다고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게 된다. 휩쓸리면서도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휩쓸리는지도 모르고 휩쓸리는 것은 다르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도 말했다. 이 말은 흔히 오해된다. 타인이 나쁘다는 뜻으로, 타인과 관계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타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히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대상이 된다. 바라보는 주체가 아니라 바라봄을 당하는 객체가 된다. 그 순간 나는 타인의 시선 속에 고정된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규정한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된다. 그 고정된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타인이 나를 그렇게 보는 한 나는 계속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 적어도 그 타인의 세계에서는.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타인이 나를 보는 방식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진짜 나라고 믿기 시작한다.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여기서 이중의 구조가 생긴다.
나는 나를 본다. 그런데 그 나를 보는 나는 누구인가? 순수하게 나 자신인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나를 볼 때 사용하는 눈은 타인의 눈이다. 사회가 가르쳐준 기준으로 나를 본다. 부모가 보던 방식으로 나를 본다.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사회가 보던 방식으로 나를 본다. 그것을 나의 눈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타인이 나를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이 이중의 시선.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을 빌려보는 것. 그 빌린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한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의 구조다. 빠져나올 수 없는 시선의 구조. 내가 나를 볼 때조차 타인의 눈을 사용하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나는 어디에도 없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이름, 직업, 역할, 관계, 성격,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규정이다.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것이다. 직업은 사회적 범주다. 역할은 관계 속에서 정해진 것이다. 성격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능력은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다. 외모는 타인의 눈에 비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걷어내면 무엇이 남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을 모두 빼고 답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눈을 완전히 배제한 나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을 인식하는 것.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눈이 누구의 눈인지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눈은 누구의 눈인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드러낸다. 나를 볼 때 우리는 대개 어떤 기준을 사용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괜찮은지 부족한지, 가치 있는지 없는지. 이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인가? 대부분의 기준은 어딘가에서 왔다. 부모에게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우리는 그 기준들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한다. 그 기준으로 자신을 재고, 부족하면 괴로워하고, 충족하면 잠시 안심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시선을 다시 인간 전체로 넓혀보자. 이 구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였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았다. 동양에서는 체면이라고 불렀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했다. 개인보다 관계가 우선이었고 관계 속에서의 평판이 삶을 좌우했다. 서양에서는 평판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인정이 중요했다. 명예, 지위, 성공 이것들은 모두 타인의 평가에 기반한 것이었다. 지금은 더 복잡해졌다. 온라인에서 모든 것이 기록되고 공유되고 평가된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숫자, 댓글 반응,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면 되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시선의 범위가 넓어졌다. 시선의 속도가 빨라졌다. 시선에서 벗어날 공간이 줄어들었다. 구조는 더욱 촘촘해졌다. 그러나 구조가 촘촘해질수록 그 구조를 인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고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 속에 있으니 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물 밖으로 나가봐야 물이 있었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은 물과 같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안에서 살아왔다. 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식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진다. 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흐름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느끼면서 움직일 수 있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도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나인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타인의 눈에 비친 나. 그것은 타인의 눈이 만들어낸 이미지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기대, 타인의 해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이미지는 타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나라고 믿는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가라고 믿는다.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 애쓰고 나쁜 이미지가 생기면 괴로워한다.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삶을 조정한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나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타인의 눈이 만든 허상이다. 그 허상을 나라고 착각한 것이다. 나는 그 허상 뒤에 혹은 옆에 혹은 어딘가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적어도 쉬운 답은 없다. 어쩌면 진짜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일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걷어내면 순수한 나가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환상일 수 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다. 타인 없이 존재하는 나는 상상하기 어렵다. 완전히 고립된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언어조차 타인에게서 배운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조차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타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나는 가능한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눈을 인식하는 것일 수 있다. 타인의 눈을 빌려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빌린 눈이 유일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다른 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 다시 그 질문.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눈은 누구의 눈인가? 이 순간 자신을 의식해보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신, 그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 그 바라봄은 어떤 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점이 부족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혹시 비교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이런 비교를 하고 있는가? 그 비교 대상은 누가 정한 것인가? 혹시 걱정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인물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일반화된 시선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눈은 내면화된 타인의 눈이다. 부모가 나를 보던 눈,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그 눈. 넌 이런 점이 부족해. 넌 이렇게 해야 해. 그 목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울린다. 사회가 나를 보는 눈, 성공과 실패의 기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의 구분. 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눈, 이상적인 모습, 바람직한 삶, 그 이미지와 자신을 비교한다. 이 모든 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선이 된다. 그 시선으로 나를 본다. 그것을 나의 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눈이 아니다. 빌려온 눈이다. 수집된 눈이다. 빌려온 눈으로 보면 늘 부족하다. 타인의 기준은 끝이 없다. 하나를 충족하면 다른 것이 나타난다. 이만큼 달성하면 저만큼이 부족하다. 항상 더 있다. 항상 모자란다. 그래서 갈증이 끝나지 않는다. 인정받아도 잠시뿐이다. 금세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진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그릇처럼. 이것이 지옥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반복. 채워지지 않는 갈증. 끝없는 부족함.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면 다른 것이 보인다. 빌려온 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 눈이 유일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눈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이 암이 틈을 만든다. 완전히 매몰되어 있던 곳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 숨 쉴 틈, 잠시 멈춰볼 틈. 그 틈에서 무언가가 시작될 수 있다. 무엇이 시작되는지는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틈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옥과는 다르다. 지옥은 틈이 없는 곳이다. 틈이 있으면 지옥이 아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간다. 타인의 눈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제는 타인의 눈이 아니다. 문제는 그 눈에 매이는 것이다. 그 눈이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눈에 비친 것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타인의 눈을 인식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그 눈이 하나의 눈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다른 눈도 있고 다른 봄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자유의 시작일 수 있다. 자유라고 해서
완전한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 안에서의 자유다.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을 아는 것, 흐름에 휩쓸리면서도 흐름을 느끼는 것, 그 정도의 자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르다. 사르트르는 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옥을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지옥 밖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지옥에 갇힌 사람은 그것이 지옥인 줄 모른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지옥 아닌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지옥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지옥 아닌 것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있는 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이 암이 씨앗이든 당장 무언가 바뀌지는 않는다. 내일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다. 평가에 흔들릴 것이다. 인정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은 심어졌다. 언젠가는 싹이 틀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심어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다는 것이 지옥이다. 이 문장은 경고가 아니다.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인식이다. 인간이 오래전부터 빠져있던 구조에 대한 인식, 그 구조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 인식은 출구가 아니다. 인식한다고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식은 첫걸음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그 다음이 가능해진다. 무엇이 다음인지는 각자 다르다. 그러나 첫걸음은 같다. 보는 것.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눈은 누구의 눈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가자. 답을 찾으려 가지 말고 질문 자체를 가지고 가자. 삶의 어떤 순간에 이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릴 때, 인정받고 싶어질 때, 자신을 평가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질문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게 될 것이다. 그 멈춤이 전부다. 멈추어 보는 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눈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래된 구조는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이 수만 년간 이어온 것이 개인의 의지로 바뀌지는 않는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도 개인이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은 인식할 수 있다. 구조 안에 있으면서 구조를 볼 수 있다. 매여 있으면서 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알미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알 자체가 다른 상태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같지 않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나인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은 결론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타인의 눈에 비친 것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남는다. 답 없이 남는다. 답이 없어도 괜찮다. 질문이 남으면 된다. 질문이 마음에 머물면 된다.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 언젠가 답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답이 오든 오지 않든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질문이 있는 삶과 질문이 없는 삶은 다르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 속에 있다. 매일도 누군가의 표정을 살필 것이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것이다. 인정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엔다. 그 시선이 나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선에 비친 것은 나의 일부이거나 나의 왜곡이거나 아예 나와 관계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이 유일한 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알을 가지고 산다. 바뀌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삶이 아니다. 타인의 평가에 목매다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불이 아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다. 시선의 구조다. 내가 나를 볼 때조차 타인의 눈을 빌리는 구조다.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눈은 누구의 눈인가? 이 질문이 지옥의 벽에 낸 작은 틈이다. 빠져나가는 문은 아니다. 그러나 틈이다. 숨 쉴 틈, 생각할 틈, 멈추어 볼 틈.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다. 아주 희미하지만 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나인 적이 없었다.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여전히 그 눈을 의식하며 산다. 그게 삶이다.